네, 반갑습니다. 자산관리 기본 지식 강의를 맡고 있는 친절한 홍교수 홍영진 FP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게 되는 이 자산관리사 FP 자격증은요, 우리 이게 보통 은행 FP라고 이제 많이 이제 부르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각각 이제 100문항씩 해서 총 200문제를 이제 시험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과목들이 좀 많고 범위가 좀 넓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학문이라는 게 좀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자격 시험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커트라인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60점만 맞으면, 평균 60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변두리에 있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좀 스킵을 좀 하더라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이제 반복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60점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니까 충분히 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보통 요 시험이 이제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사지선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른 시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지문이 좀 5개니까 그죠? 총 보기가 5개니까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지문이 많은 대신에 그죠? 5개나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좀 깊이는 좀 얇게 좀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출제되진 않는다. 예, 그래서 좀 보편적인 내용 위주로 좀 나오되 최근에는 이제 사례 유형이 좀 곁들여져서 출제가 되는 좀 경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좀 암기하기보다는 조금 응용을 해서 좀 약간 좀 사례와 좀 곁들여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60점 평균 60점 맞으면 이제 합격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금융연수원에서는요 매 시험마다 박스권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을 좀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그 박스권 안에 뭐 수성이든 차석이든 박스권 안에 들어가면 평생의 프로필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목표한 바가 있어서 나는 박스권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꼼꼼하게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합격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대부분 이제 합격만 하면 되죠. 그렇죠? 사실 박스권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만 하면 되니까 난 합격만 하면 되겠다. 자격증만 요구한다. 그러면 60점 맞아서 합격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만 전체 과목을 다 60점 맞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좀 내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목들은 조금 선방해서 그렇죠? 좀 과락은 면해야 되겠고 적어도 과락은 면하고 대신에 과락 수준까지 가면 안 되고 좀 어느 정도는 좀 선방을 좀 해주고 평균 한 50점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과목, 자신 있는 과목들은 좀 70점 정도 해서 고득점을 해서 평균을 내는 그런 이제 60점을 만든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상당히 수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여러 과목 중에서 이 자산관리 기본 지식은 좀 어려운 부분과 좀 쉬운 부분이 좀 공존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번 첫 번째 시간은 이 개인 재무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룰 텐데 우리 1부와 관련된 것은 세 과목이죠. 그렇죠? 우리 자산관리 기본 지식하고 세무 설계, 보험 및 은퇴 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2부 같은 경우는 이 뭐 금융자산 투자 설계하고 비금융자산 투자 설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1부는 이렇게 딱 세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관리 기본 지식이 배점이 40점이고요. 세무 설계가 40점, 보험 및 은퇴 설계가 2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이제 좀 100점인데 일단 자산관리 기본 지식 같은 경우는 일단 40점의 배점 중에 이 재무 설계와 관련된 거, 재무 설계 의의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이제 관련된 게 이제 10문제고요. 그렇죠? 10점이고. 그다음에 경제 동향 분석하고 예측 관련해서 이게 이제 15점. 그다음에 이제 FP가 자산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법규 내용이 있죠. 그렇죠? 법률 파트가 15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 이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좀 많아서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 15문제가 여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무 설계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관리 기본 지식은 재무 설계 프로세스 관련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하면 다 맞는 그렇죠? 10문제를 다 맞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시고 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 관련해서는 뭐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선방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법률 관련해서도 법률 그러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깊이 있게는 안 나옵니다. 가볍게 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간 정도, 그렇죠? 여기서는 고득점, 여기서는 선방, 여기서는 중간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략을 좀 짜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세무 설계 같은 경우는 40점인데요. 좀 많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세 4문제, 그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해서 8문제,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8문제, 상속증여세 16문제,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이제 4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사실 양도소득세는요. 뭐 주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이고요. 그렇죠? 채권을 양도해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해도 이제 양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뭐 재산을 취득을 했을 때 내야 되는 게 취득세, 재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을 때 내야 되는 게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 그것을 이제 처분했을 때 내야 되는 게 양도소득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 12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세무설계는 전반적으로 이것도 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사실 세금은 이제 법률이죠. 법률과 관계된 겁니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하고 계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 및 은퇴 설계는요. 이 비중이 좀 적죠. 그렇죠? 그래서 20문제고 보험 설계 10문제, 은퇴 설계 10문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좀 이렇게 딱 절반씩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교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좀 어려운데 시험에 출제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보험 및 은퇴 설계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득점을 좀 고득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관리 기본 지식에서는 요 이제 재무설계 관련한 부분 여기서 좀 고득점하고 보험 및 은퇴 설계에서 좀 고득점하고 나머지는 좀 평이하게 중간 정도 여러분들이 좀 득점을 하시고 요것만 경제동향 이제 관련한 거 이런 부분만 좀 너무 저득점을 하지 않게끔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내용이 자산관리 기본 지식 중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재무설계 10문항, 그다음에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이 15문항,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본서에는 FP 기본법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과 관련된 게 이제 15문항인데 이번 시간에는 요 1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1편은 이제 보시면 고객 재무 설계가 이제 기업은 배제하고요. 이제 개인 고객이죠. 개인 고객 위주로 좀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개인 재무 설계가 뭐냐? 개요와 관련된 부분하고 개인 재무 설계 절차 이렇게 절차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프로세스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편이 10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공시가 돼 있지만 각각이 몇 문제씩 나온다라는 것은 공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개인 재무 설계가 뭐냐, 의미라든가 아니면 필요성,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우리 자산관리사, 즉 FP가 뭘 하는 사람이냐, 이걸 이제 묻는 문제,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의 카테고리인데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6단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이 6단계 프로세스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이제 10문제입니다. 사실 이 재무설계 관련해서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적은데 출제되는 문항이 생각보다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꼼꼼하게 좀 보시고 좀 사례와 곁들여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고득점을 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개인 재무 설계가 뭐냐, 그렇죠? 자, 개인 재무 설계는요, 이게 정의가 이렇게 딱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자산관리사 시험을 볼 때 1번 문제로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죠. 재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일단 개인이나 가계죠. 뭐 기업은 배제하고요. 현재 재정 상태를 검토를 해서 이 개인이나 가계가 설정한 재무 목표죠. 이 재무 목표, 이게 중요하죠.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 및 가계의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재무설계, 개인 재무설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는 재무설계하고 재테크의 차이점을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재테크 한다고 그러잖아요. 재테크, 그렇죠?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보통 돈을 불리는 기술이죠. 돈을 불리는 기술. 그렇죠? 테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인데 돈을 불리는 기술을 우리는 재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의 관심사는요, 고수익, 그렇죠?
수익률을 올리는 거,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재무 설계는 재테크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가치관에 따라서 목표하는 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인생 그 생애 주기가 있으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돈이 필요한 시기들이 있죠. 그렇죠? 예, 내가 뭐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 필요할 거고, 아이를 출산해서 키울 때는 양육 자금이 필요할 거고, 아이들 뭐 학교 진학을 하고 뭐 커나가면서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면 교육 자금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집장만 한다 그러면 주택 자금이 이제 필요할 거고, 애들 결혼시킨다 그러면 결혼 자금이 필요할 거고, 내 노후에는 은퇴 자금이 필요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필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한 것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이제 재무 목표죠. 그렇죠? 삶의 목표에 있어서는 뭐 재무적인 목표도 있고 비재무적인 목표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때 그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삶의 목표에는 재무적인 것도 있고 비재무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돈과 다 대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시기에 이걸 달성하기 위한, 그렇죠? 재무적인 목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가게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 자원, 비재무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재무 설계라고 하죠. 그래서 재테크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이죠. 요걸 이제 살짝 재무적 자원을 살짝 빼고, 그러니까 비재무적 자원을 살짝 빼고 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관리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니까 여기도 이제 재무적 자원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비재무적 자원을 빼면 틀린 지문이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눈여겨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요 재무 상담하고 재무 설계가 좀 다르죠, 그렇죠? 요걸 좀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 우리 이 교재 기본서에서는요, 요걸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목적상 우리도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재무 상담하고 재무 설계는 어떻게 틀리느냐? 자, 이 재무 상담은요, 일단 고객의 문제 평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산관리사를 찾아오잖아요. FP를 찾아오면 이 고객의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평가하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거죠. 일단. 그쵸? 이게 이제 재무 상담이 되겠고요. 재무 설계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목표. 그쵸?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 상담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좀 단기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설계 같은 경우는 고객이 생애 주기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라이프 이벤트에 따라오는 이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장기적인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재무 설계는 뭐냐? 이 재무 상담을 통한 단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한 이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포함한다. 이게 이제 개인 재무 설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상담은 고객의 문제 평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어떤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거에 이제 주안점을 둔다라고 본다면, 재무 설계는 재무 상담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담보다 재무 설계가 좀 큰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사실 내가 재무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적인 목표가 이제 있을 텐데, 목표를 한번 정하면 그 목표가 바뀌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뭐 좀 미혼이었는데 결혼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다거나, 뭐 아이를 낳았다거나, 뭐 직장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뭐 이혼을 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이 바뀌죠.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 목표도 바뀔 수 있어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경제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목표가 바뀔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애 주기상의 이제 변화. 그렇죠? 라이프 이벤트들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목표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삶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생각, 가치관 이런 것도 바뀌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 설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보통 평생에 걸쳐서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무 설계라는 개념도 있지만 생애 설계 뭐 쪽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지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재무 설계는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필요성 관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필요성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있고요, 인구 통계적인 배경이 있고, 소비자 의식 변화와 관련된 이렇게 그 필요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이 또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배경 관련해서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통계적인 배경 세 가지가 있고요. 소비자 의식 변화와 관련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세 가지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제시가 돼 있으면 이게 사회 경제적인 배경인지, 이게 인구 통계적인 배경인지, 아니면 소비자 의식 변화에 관련된 그 필요성인지 이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성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게 어느 쪽에 속해져 있는지 카테고리 구분이 일단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성과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제 보시면 먼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경제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어? 자산 및 부채의 증가, 그다음에 금융시장 개방 및 국제화, 자, 금융상품의 다양화 및 금융 관련 법규의 강화, 이 세 가지가 사회 경제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카테고리 구분을 이제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IMF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IMF 시절 이후부터 쭉 이렇게 그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뭔가 좀 발전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산도 증가하지만 이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자산도 늘고, 근데 자산만 느는 게 아니라 부채도 같이 늘어요. 부채 규모도 이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나머지가 이제 순자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요 순자산, 요 규모를 늘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가 좀 뭔가 하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자, 그래서 FP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자, IMF 이후에 그 사람들의 자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부채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든가, 그런 지문들이 나오면 틀린 거죠. 그렇죠? 자산도 늘고 부채도 늘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뭐 감소가 되고 있다든가 뭐 그런 형식의 이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지문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제가 IMF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이후에 사실 그 이제 구제금융이 들어오게 되면서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시장 개방이었어요. 예, 그래서 외국 자본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방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 은행들 막 통폐합되고요, 이름도 바뀌고, 예, 그러면서 외국계 은행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생겼죠. 그러면 외국의 어떤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기법들,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기법들을 이제 많이 갖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국내 이제 금융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또 새로운 어떤 기법들을 도입을 해서 영업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융업계의 경쟁이 이제 굉장히 심화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금융업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어떤 새로운 판매 기법 도입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상품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의사결정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투자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내리기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에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FP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러한 걸로 인해서 많은 이제 금융업계 경쟁이 심화가 되니까 상품들도 굉장히 다양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 보통 이제 기업금융 위주로 이제 굴러갔던 것이 IMF 이후에 이제 개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개인 고객 쪽으로 좀 집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무설계에 대한 이 어떤 개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재무설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이제 커지게 됐고요. 이제 뭐 상품들이 더 다양해지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좀 더 체계화되고 전문적인 그런 이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자산관리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배경으로는 뭐야? 자산 및 부채의 증가, 금융시장 개방 및 국제화, 금융상품 다양화 및 금융 관련 법규의 강화. 자, 이런 것은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제 인구 통계적인 배경인데요. 사실 이 인구 통계적인 배경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두 번째는요, 저출산 및 고령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동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렇죠?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노동환경의 변화,
그럼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노동 환경의 변화, 저출산 및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는 어느 쪽이야? 인구 통계적인 배경이다. 이걸 첫 번째로 염두에 두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좀 대가족 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부 중심 이런 쪽으로 이제 옮겨가다가 지금 요즘은 이제 1인 가구, 나 혼자 산다라는 이제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혼술하고 혼밥하고 이런 이제 문화가 많이 늘어나듯이 1인 가구가 무지막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보니까 664만 3천 가구가 1인 가구예요. 혼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가구의 무려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게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기본서에 보면 2030년쯤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 이제 대가족 제도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 아빠도 있고 뭐 이제 본인도 있고 하니까 뭔가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좀 물어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좀 물어봐서 조언도 좀 얻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친척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삼촌이라든가 고모 이모들한테 좀 조언을 얻어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수월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개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떤 경제적인 부담 자체도 이제는 개인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렇죠? 과거에는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도움을 주고 뭐 삼촌이나 고모 이모가 도움을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움을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 혼자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기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FP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저출산 및 고령화라고 하는 건데요. 자, 저출산 아이를 안 낳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고령화. 이 고령화는 노인 인구가 막 급증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노인 인구의 급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안 죽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베이비 부머죠. 그렇죠?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이 베이비 부머들이 노인 인구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뭘 양산하냐면 사실은 우리 그 인구의 비중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65세 이상을 우리가 고령층 인구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0세에서 14세까지를 유소년 인구, 유년 인구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다음에 일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이 가능한 인구,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제가 외부 강의를 하면 한 15살만 돼도 알바라도 뛰라고 내보내라고 농담 삼아 좀 얘기를 하는데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산이 가능한 인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요. 요 어린아이들, 유소년 인구를 부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인 인구를 부양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의 비중은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쵸?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뭡니까? 이제 인구가 급증하게 돼요. 보통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보통 보면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58년생, 58년 개띠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얼마나 유명하면 58년생이 개띠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 정도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출생 연도가 58년생입니다. 요분들 중심으로 앞뒤에 계신 분들이죠. 보통 이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요분들을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제 속해 있는데, 자, 이미 이제 요 분들이 이제 고령 인구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곧 조만간에 58년생, 가장 인구가 많은 요 분들도 고령 인구로 진입할 예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대들이 고령 인구로 지속적으로 진입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그 고령 인구들은 수명이 늘어서 안 죽어요.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고령 인구로 편입이 되면서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 문제는 요 아이들 0세에서 14세까지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서 생산 가능 인구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를 안 낳았어요.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요 유소년 인구들이 워낙 적어서 이게 감소가 되면 얘네들이 자라나서 생산 가능 인구가 돼야 되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더 줄어드는 거죠. 즉 베이비 부머가 노령 인구로 편입이 되는데 유소년 인구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로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노년부양비하고요, 노령화 지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니까 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식에 대해서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공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 암기하시고, 계산 문제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일할 수 있는 인구, 이제 생산 가능 인구였죠. 이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의 이게 노년 인구죠. 그렇죠? 노년 인구, 고령 인구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인데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노인 인구를 이제 부양하는 거잖아요. 요걸 이제 우리가 지문으로 표현하면 노년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노인 인구를 이제 부양하는 게 노년 부양비. 자, 그런데 요 생산 가능 인구는 향후에 미래에는 어린아이들, 유소년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분모를 유소년 인구, 유년 인구, 즉 0세에서 14세까지 인구로 바꿔주면 이게 바로 이제 미래에 얼마나 우리 사회가 늙어갈 거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분자는 똑같잖아요. 노년 인구. 예? 똑같은데 분모가 생산 가능 인구다. 그럼 노년 부양비. 분모가 유년 인구다. 그럼 노령화 지수. 그래서 공식에 대해서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늘어난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때문에 뭐가 늘어나? 노년 부양비하고 노령화 지수가 지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압축 고령화로 표현될 만큼 빠른 고령화 속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인구, 이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14%를 넘어서게 되면 고령 사회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를 넘어서게 되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7% 이게 이제 고령화 사회가 2000년도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요때로부터 17년 뒤인 2017년도에 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죠. 그러니까 2025년쯤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속도가요, 압축 고령화라고 이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동안에는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7% 고령화, 14% 고령, 20% 초고령. 이 숫자 암기를 하시고요. 이 고령화 사회하고 고령 사회가 글자 한 끗 차이잖아요. 한 글자 차이니까 이거 살짝 바꿔치기 하면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속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노후 준비의 필요성 많이 느껴요. 왜 그래요? 생산 가능 인구가 이 노인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직접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세금을 많이 내주죠. 그렇죠? 그럼 이제 국가 재정이 튼실해져 가지고 노인 복지 정책도 많이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세수가 줄어들죠. 예, 그럼 이제 노인 복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이제 펼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노후는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알겠어. 난 많이 알겠어. 많이 필요하구나. 알겠는데, 그럼 이제 나 국민연금 들어놨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공적연금 그것만 갖고 될까요? 우리가 보통 3층 보장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3층 보장제도를 가지고 보통 이제 젊었을 때 소득의 한 뭐 70% 정도는 대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 1층 국민연금, 2층은 이게 이제 퇴직연금이고요. 3층이 이제 개인연금인데 이 국민연금으로 대표가 되는 공적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과 이제 개인연금 요게 이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성은 알겠는데 사실 국민연금만 갖고는 택도 없거든요. 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다 써버리고 개인연금 잘 들이붓다가 혹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깨가지고 쓴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요. 이 준비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보통 이 질문들 어떻게 많이 바꿉니까? 이 필요성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그러니까 사적연금의 준비가 많지 않다. 그렇죠? 필요성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관리사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 통계적인 이제 배경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노동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요, 일단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살았어요. 예,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누가 평생 직업으로 살아요. 그렇죠? 예, 보통 그래서 이직이나 전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유연성이 노동시장의 어떤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인 스스로 내가 이직이나 전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를 좀 늘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인적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량 퇴직, 대량 은퇴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2의 인생 설계라든가 노후 준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 환경의 변화, 그러면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아니라 인구 통계적인 배경이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앞에 사실은 뭐 사회 경제적인 변화라든가 인구 통계적인 변화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식도 같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의식 변화와 관련된 것은 여기도 세 가지죠. 첫 번째,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개별성 추구. 두 번째, 비재무적인 요구의 증가. 세 번째, 재무설계 중요성 인식. 이렇게 세 가지는 뭐야? 소비자 의식 변화와 관련된 필요성입니다. 자, 먼저 요즘 뭐 MZ세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MZ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개성,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좀 갖고 있죠. 그렇죠? 어떤 개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성을 좀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의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보다는 개성이나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마다 가치관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런 특히 그 개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이 개인 재무 설계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뭐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젊은 층이니까 젊은 층은 개인 재무 설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을까? 아직 젊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재무 설계에 젊은 층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비재무적인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재무적인 것들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뭐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즘은 그 뭡니까? 뭔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워라밸 뭐 이런 것들 많이 추구하잖아요. 웰빙 뭐 이런 거 추구하다 보니까 이 가족들의 어떤 건강, 본인과 가족의 건강, 그다음에 어떤 삶의 질, 생활의 질, 그다음에 이제 인생에서 느끼는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은 다 비재무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재무적인 것보다는 뭔가 내가 행복, 건강, 질,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그래서 비재무적인 문제로 어떤 관심이나 요구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재무적인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꾸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재무설계 중요성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과거에는 어떤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은행에서 상품 만들면 상품 위주로 이제 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 이 고객들이 원하는 바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고객 중심의 사고, 어떤 고객 중심의 경영 이런 쪽으로 이제 기업이 어떤 이슈들이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어떤 공급자 중심일 때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냥 판매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소비자들, 고객들의 니즈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죠. 다양화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설계를 해주는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특히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어떤 생애 소비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그런 어떤 개인들의 요구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사회 초년생들이 중년을 거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 일반적으로 소득은 확 늘어났다 그렇게 확 줄어요. 이게 이제 소득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지출 같은 경우는요. 사회 초년기에는 소득보다 이게 이제 소득이니까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요게 이제 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노후에는 지출이 좀 줄지만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사회 초년에는 소득보다 지출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은퇴 이후에는 당연히 소득보다 지출이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중년기쯤에 이때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그러니까 그죠,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그 전생에 주기에 걸쳐서 좀 뭔가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려면요, 이걸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요때 소득보다 지출이 많을 때, 요때는요,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하게 되죠. 대출이나 어떤 뭐 신용이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좀 하게 되고요. 이걸 이제 중년기에 갚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이게 소득보다 또 지출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요때 돈 많이 버니까 이걸 가지고 저축, 투자 이런 걸 통해서 노후에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분산을 시켰을 때 생애 소비 만족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혼자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개인 재무 설계가 그래서 중요해진 거고, 보통 이제 이 자산관리사의 FP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좀 알게 됐어요. 중요성을 좀 인식하게 되니까 이런 어떤 생애 재무 설계, 이런 개념들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의식 변화와 관련된 것은 뭐야?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개별성 추구, 그 다음에 이제 비재무적인 요구의 증가, 재무설계의 중요성 인식,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산관리사, 즉 FP의 역할과 업무가 이제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자산관리사, FP, Financial Planner라고 하는 건데, FP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개인의 재무설계를 수립하죠. 그렇죠? 개인의 재무설계를 수립하고, 고객의 재무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뭐 하는 사람? 돕는 역할이죠. 자, 이 자산관리사가 세일즈맨이다? 아니다. 상품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세일즈맨이 아니라 고객의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자산관리사.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죠?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틀린 질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재무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 업무를 수행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각 금융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쌓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건 많은데 이걸 접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 응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 지식과 기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능력들을 갖춰서요, 금융 전문가로서의 어떤 소임을 좀 수행하는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자산관리사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융권에 자산관리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자격증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금융연수원에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금융연수원의 자산관리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요거고요. 그 다음 보험연수원에도 자산관리사 자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 FPSB에서는요, 요게 이제 CFP가 이제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이고요. 요게 이제 국제 자격증이다라고 한다면 AFPK는 국내 자격증이죠. 그렇죠? 그래서 FPSB에서 운영하는 AFPK, CFP라는 자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금융투자협회, 우리 뭐 금투협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자, 금투협의 우리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뭐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서에 이렇게 이제 기재가 돼 있긴 한데, 현재는 이게 좀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자산운용사는 요게 많이들 하고 있는 건데, 요거 말고 나머지 증권, 펀드,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요, 이게 과거에 이제 투자상담사 자격에서 여기 이제 언제입니까? 2016년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분리가 됐어요.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됐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직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투자 자문 인력이라고 하는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현직으로 이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증권 투자이나 그러니까 증권이나 펀드나 파생 상품, 요건 현직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판매를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직에 뭐 은행이나 뭐 이렇게 증권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지만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증권이나 펀드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투자 권유 대행이라는 자격을 취득을 하죠. 뭐 요즘 뭐 대학생들도 취득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투자 자문 인력하고 투자 권유 대행이라는 제도로 이원화가 현재는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이렇게 이제 기재를 했습니다만 이원화가 좀 돼 있다라고 하는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별도로 파이낸셜 컨설턴트죠. CHFC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죠. CFA. 그다음에 이제 CLU라고 해서 이제 언더라이터 뭐 자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금융권에 있는 자산관리사의 종류가 좀 많은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금융연수원의 자산관리사 FP 자격증이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격은 뭐냐? 국가공인 자격이다. 그렇죠? 국가공인이고요. 나머지는 좀 국가공인이 아니고 좀 사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금융업계의 어떤 재무설계에 관련한 업무, 그다음에 이제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이죠. PB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될 좀 자격증이니까 금융권 자산관리사에서는 누가 으뜸이냐? FP 자격증이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FPSB에서는 자기들 자격증이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금투협에서는 자기들 자격증이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금융연수원의 FP 자산관리사 자격이기 때문에 이게 으뜸이다.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자산관리사가 이제 뭐고, 재무설계가 뭐고, 이게 왜 필요하고, 자산관리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시간에는 재무설계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